개인으로 어떻게 네. 아, 그렇게 하셨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편해요? 제가 올려놓은 거 원할 때 보는 게 편해요? 아니면 그냥 달라고 했을 때 주는 게 편해요? 아니, 저 다 찍어놔요. 다른 학원도 찍어놓은 게 있어요. 유튜브 채널 따로 있는데, 이제, 그래서, 근데 이거를 다 공개하진 않아요. 몇 개는 공개하고 몇 개는 공개를 안 해요. 일부러. 그래서 여러분들 편의에 맞게 줄게요. 어떻게 좋아요? 이 수업의 주인은 여러분이에요. 제가 아니라. 그냥 올려놓고 볼래요? 네, 그럼 올려놓고 볼래요? 알겠어요. 아무튼, 이랬는데, 자, 헬레니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 중세 사회가 있어요. 중세 사회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절대왕정 시기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서양 근대 사회가 있어요. 요렇게 보통 진행이 돼요. 우리 이거 중2 세계사 때 배웠어요. 기억은 안 나겠지만, 기억나도 이제 더 좋고. 자, 이제 고대 사회는 우리가 배웠죠, 방금. 이게 소크라테스나 아니면은 아리스토텔레스 나왔던 시기. 그리고 보통 시험 문제에서 고대랑 헬레니즘을 같이 묶어서 얘기해요. 그래서 고대 서양 사상가는 이라고 얘기하는데, 헬레니즘이 방금 배웠었던 이제 에피쿠루스 학파랑 스토아 학파가 있었어요. 이게 있었고, 이제 중세로 넘어와서는 여기는 조금 이게 인간의 행복에 대한 내용이 좀 덜해요. 왜냐면은 여기는 뭘 숭배하냐면 신을 숭배해요. 신을 숭배해요. 그래서 이때 철학자들을 살펴보면은 신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철학자들의 그런 인간 중심적인 게 별로 발달하지 못해요. 이때 잘 살펴보면은. 그 다음이 이제 절대왕정 시기인데, 이 절대왕정 시기 때가 이제 나오는 게 왕권이 정말 셌던 시기예요. 그래서 절대왕정이겠죠? 이게 있는데, 그러면 이게 왜 그랬냐라고 했을 때, 이 중간 사이에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됐고, 우리 그리스도교도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슬람교도를 물리치자라고 했었는데, 이 십자군 전쟁이 사실상 실패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됐고, 그 의문점을 갖게 되면서 나온 게 절대왕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왕의 신보다 힘이 약했지만,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신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게 되니까, 왕이 신보다 힘이 세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절대왕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왕이 자신의 권력을 옹호하기 위해서 나왔었던 게, 얘가 신을 또 이용을 해요. 이게 왕권 신수설이에요. 모든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한다 라고 하면서 왕권 신수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뒷받침하려고 나왔었던 제도가 관료제랑 상비군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자신에 맞는 유능한 관리와 그리고 군사를 뽑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운영하려고 썼었던 정책이 중상주의라는 정책이었거든요. 이거는 상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요. 그러니까 니네 수입하지 말고 수출만 해. 그럼 나라에 돈이 많아질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결국엔 이게 운영이 되려면은 시민들이 상민으로서 벌어들인 돈을 통해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얘네가 뭐야, 왕의 권력을 신으로부터 부여가 된대. 그럼 얘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도움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얘는 지금 우리가 낸 세금이 없으면 이 왕권 신설이 정당화가 안 되네?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관료제랑 상비군을 통해서 나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근대적으로 갔을 때는 사람들이 이거 조금 이상한데, 결국엔 나라를 움직이고 세금을 내갖고 나라가 유지가 되는데,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이 세상은 왕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서양 근대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 유명한 학자들이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밑에 있었던 시민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러면은 모든 권력은 왕권 신수를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얘기했었던 학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야. 이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게 맞거든. 근데 신은 왕한테만 이 권력을 부여해 준 게 아니야. 저기 하늘에 계신 신께서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인간적인 권리, 인권을 부여하셨어. 그러니까 왕만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천부인권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하늘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았다 해서 나온 게 천부인권이에요. 근데 이 사상은요,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중학교 3학년 때도 배웠어요. 중3 사회 때 인권 얘기하면서 인권은 기본권이고 천부인권 사상이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2학기 1단 내용이 요 인권 내용이에요.
인권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첨부 인권을 통해서 부여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해요. 지금 너희들은 꿈과 같은 이상적인 삶 속에서 있기 때문에 여기 꿈에서 벗어나야 된다. 계몽 사상을 부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은 천부적인 인권, 천부인권 사상이 있는데 그러면 왕의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쟤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된 거잖아.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 권리를 부여받았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똑같은 정책하겠다고 지금 하게 되면은 서로 싸움만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저 왕이란 존재는 우리를 대신하는 대변인인 거야. 즉, 저 왕은 우리가 없으면은 유지가 안 돼. 근데 우리가 임명해줬지? 그치? 그러니까 저 애들을 면직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 우리한텐 임면권이 있어라고 한 거야. 쟤를 임명할 수도 있고 파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나온 게 보통 서양 근대의 사상들인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 행복론이 나오게 된 거고. 그래서 보면은, 자, 대표적인 사람이 칸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칸트. 칸트가 얘기하기를 행복은 자신의 복지와 처치에 대한 만족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거기 도덕법칙을 실현해야 된대요. 도덕법칙이 아마 뚫려 있어야 될 거예요. 뚫려 있죠. 도덕법칙. 예, 도덕법칙을 실현해야 된다 라는 거. 그러면은 왜 이게 도덕법칙을 실현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봐봐요. 자신의 복지와 처지에 대해서 만족해야 돼요. 여기서 욕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로 들었었던 게, 자, 나는 재수를 하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그랬을 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뭐만이냐? 자, 그래도 너희가 굳이 할 거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야? 너 그렇게 재수가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얘기는? 부모님도 지원을 못 해주세요. 집안 사정상. 근데 재수가 진짜 하고 싶대요. 그럼 우리는 그 친구한테 뭐라고 조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냥 있는 본성 그대로. 저는 네가 돈 벌어서 해라고 할 것 같아요. 아쉬우면 네가 아쉬운 대로 돈 벌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쵸? 그럼 그게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만족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정말 하고 싶어서 금은방에서 돌 던져갖고 금을 훔쳐서 팔았어요. 그걸로 재수 비용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성공했어요. 그럼 칸트는 이게 옳다고 볼까요? 아니에요. 칸트가 얘기하기를, 너가 재수를 하고 결국 성공하면서 너 행복을 해. 그래? 그럼 그 과정 속에서 너가 열심히 일을 해. 아니면 로또를 사서 로또가 당첨되든 부모님의 이런 가정 형편이 나와서 하든 이건 옳다. 하지만 너가 금은방에서 금을 훔쳐서 그걸 팔아서 재수를 해서 성공을 한다?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러면 너희는 행복하지 않은 삶이야. 라고 얘기해요. 즉, 칸트도 과정과 결과 중에 뭘 중요시 여겨요? 과정을 중요시 여겼던 게 칸트예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공리주의예요. 자, 이 사람들이 근대에서 천부인권 사상을 통해서 시민혁명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어렵게 내면서도 학생들이 쉽게 내서도 많이 틀리는 내용이 시민혁명 부분이에요.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의 이제 시민혁명, 요게 있는데, 이 혁명들을 바탕으로 해서 혁명이 성공했고 모든 사람들은 인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때 나온 게 자유권이에요. 자유권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 뒤에서 배우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때 나오는 자유권은 요거예요. 국가는 우리가 하는 사업활동에 개입하지 마라. 쉽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어떤 짓을 하든 간에 개입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사람들은 국가의 개입을 원하게 됩니다. 왜 그랬냐? 이때 국가 개입을 안 하게 되니까 돈을 버는 사람만 벌어요. 혹시 그거 알아요? 영원에서 1억 벌기는 어려운데 1억에서 10억 벌기는 쉽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거예요. 이게 그게 있어요. 자, 봐봐요. 자, 우리 주식이 상승장이에요. 주식이 상승장이었고 그 주식을 통해서 나는 돈을 벌고 싶어요. 근데 나는 돈이 없어서 거기 못해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바로 거기 탑승하죠.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때 돈을 못 벌겠죠? 근데 돈 있는 사람은 탑승해 돈 벌어요. 그럼 그 빈부격차 어떻게 돼요?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나오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게 무조건적으로 국가가 개입을 안 하는 것, 우리 시장에 개입을 안 하는 거는 안 좋구나.
국가의 적당한 개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힘든 사람들 도와줘야 돼. 복지 정책이 있어야겠구나 라고 해서 나온 게 사회권이에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제 그러면서 나오게 된 게 공리주의인데, 자,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원해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삶을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 주체적으로 살아갈 때, 그때 당시 자유권을 원했던 건 내가 주체권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이제 주체권이 생겼어요. 사람들은 주체권이 생겨서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러지 못하네요. 그럼 이제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거야? 그래서 국가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거야. 이제는 내 행복이 어떤지가 가장 중요해지게 된 거야. 이제는 누군가의 간섭이 없어요. 그러면 내 스스로가 살아가는데 그 삶 속에서 행복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그게 양적으로 볼 건지 질적으로 볼 건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벤담이에요. 벤담은요, 이때 얘기해요. 공리주의라는 게 나오게 되면서 이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행복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때 벤담은요, 이때 양적 공리주의라는 걸 얘기해요. 양적 공리주의란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니까 질적으로 동일하고 무조건 손해보다 이익을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벤담이 얘기하기를 그냥 이게 질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무조건 행복이 크면 돼. 그러니까 쾌락의 양만 중요시 여겨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벤담이에요. 흔히 예로 들어볼까요? 자, 우리 기차 많이 본 거예요. 기차가 가고 있어요. 기차가 가고 있는데 이 기차가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서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 철도를 고치는 노동자들이 있고요. 됐죠? 하나는 철로선이 끊기는 노선이 있어요. 기차는 가고 있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랬을 때 벤담이 얘기하기를 지금 요 세 명을 죽이는 게 맞다.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다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벤담이 얘기하는 거를. 근데 이제 이거를 비판했었던 사람이 밀이라는 사람이고, 이 밀이라는 사람이 질적 공리주의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런 거 있어요. 자, 밀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삶에 있어서 분명히 행복과 그 쾌락에는 질적인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가 얘기했던 게 그게 있어요. 자, 내가 사람을 때려서 얻은 도파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도파민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지식을 얻어가지고 얻는 도파민이 있을 거예요. 그 둘이 갖다 쳐봅시다. 그렇죠? 벤담은 그랬을 때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밀은 그러면은 지식을 얻은 게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냐, 도덕적으로 옳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이 벤담의 사촌 조카거든요. 바로 자기 삼촌을 디스합니다. 됐죠? 그래서 둘이 디스를 해요. 그래서 나온 게 질적 공리주의고, 그래서 얘기했던 게 높은 수준의 쾌락 그리고 낮은 수준의 쾌락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이성적인 존재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밀이 얘기하기를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낫다. 돼지들은 몰라. 그냥 배만 부르지. 그게 뭐예요? 얘네는 먹으니까. 하지만 인간이라는 건 지적으로 지식을 탐구하고 지식을 내 머릿속에 넣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배고픈 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불렀냐면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문제 풀 때 주의해야 될 게, 보통 친구들이 요거 쾌락 있죠? 쾌락. 이거 보고 뭘로 덤벼드냐면 에피쿠로스로 덤벼드려요. 이해됐죠? 근데 에피쿠로스의 쾌락이라는 거는 얘가 얘기하는 건 자연적인 쾌락이에요? 아니면 내가 얻는 육체적 쾌락이에요? 자연적 쾌락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욕심과 그리고 소박하고 절제하고 검소한 삶을 살아야 돼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얘네 보면은 벤담 보면은 쾌락의 양 얘기하고요. 그리고 밀은 쾌락의 수준을 얘기해요. 문제에서 나올 때. 이해됐죠? 그래서 벤담 밀은 에피쿠로스랑 엮여서 좀 많이 나와요. 보통은. 칸트는 소크라테스랑 그리고 그 누구냐 아리스토텔레스랑 같이 엮여서 잘 나오고,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근대가 변화하게 된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행복의 기준이에요. 행복의 기준.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 어떨 때 가장 행복해요? 내가 행복한 삶.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나 길을 가고 있는데 어묵을 파는 포장마차를 봤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좀 안 좋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하려고 그러는데 지금의 삶에도 행복한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전 좀 많은데 저는 행복을 좀 소박하게 찾긴 해요. 근데 이게 안 하면 힘들어요, 솔직히.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서울 대전을 왔다 갔다 해요. 서울 대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서울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외로워요. 친구가 없어요. 이게 학교 다닐 때는 기숙사에 살아가지고 부모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대전에서 수업을 하더라도 그날 수업하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부모님 얼굴을 안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 부모님이 강사하는 거를 되게 많이 반대했어요. 안정적이지 않다고. 저는 사람에 대한 정이 많으니까 무조건 교사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 과 사학과다 보니까 교직이수를 받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안 갔어요, 교직이수를. 왜냐면은 어떤 교사가 되고 싶고 어떤 교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답을 못 해가지고 21살 때. 그래서 교직이수 그걸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될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대학원 가갖고 이제 될 기회가 이제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가 학교 교사를 해라, 임용고시 시험을 봐라 했는데, 제 삶 속에서는 나는 지금은 학교 교사가 될 생각이 없는데 이랬는데 이게 그러는데 이제 학교에서 기숙사에 있을 때는 퇴근하잖아요. 그러면은 친구들을 불러요. 친구들을 불러서 동방에서 그냥 놀았어요. 뭐하고 놀라면 젠가 놀았어요. 젠가했어요. 진짜 젠가했어요. 뭐 건전하게 놀았어요. 젠가하고 나중에 보여주겠지만은 제 핸드폰이 저기 있어서 그런데 딱밤 때리겠어요. 예, 딱밤 때리하고. 근데 딱밤 무서운 게 막 볼 이따위 갖고 막 필러 맞은 것처럼 그러고 놀았어요. 진짜 재밌게 놀았는데, 아니면 보드게임하고 놀았어요. 퇴근하고 나서. 왜냐면 학교 앞이다 보니까 보드게임 카페가 24시간이에요. 그래갖고 보드게임 카페 가서 놀고 그랬는데, 지금은 퇴근하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와 진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말했잖아요. 그 뒤에 산 있다고. 산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찾은 게 그래 헬스라도 해야겠다 해서 이번 주에 헬스 끊고, 그리고 그냥 돌아다녀요. 아무 생각 없이 와 이러면서 막 돌아다녀요 오전에. 그러면은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이 퇴근하고 나서 김밥 천국을 가는 게 제 유일한 행복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집이 있으니까 안 하는데, 경기도는 제가 3시에 일을 해서 10시까지 일을 해요. 근데 이제 밥을 못 먹어요, 중간에.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애들이 3시부터 10시까지 쭉 있어가지고. 그럼 배고프잖아요. 그럼 그때 김밥 천국을 가거나, 아니면은 요즘은 KFC 가는 게 낙이에요. 이번 주에 KFC 4번 갔어요. 지금 오늘 빼고 6일 중에 4번에 KFC를 갔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지금 골드 찍을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행복을 찾아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행복의 방향성이 있어야 공부하기 편할 거예요. 제가 대학교를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재수를 해서 저기 제1학원을 간 건데, 제1학원 갈 때도 부모님이랑 엄청 싸웠어요. 제종을 가냐 독재를 가냐. 그래서 부모님은 제종 가야 된다, 난 독재를 가겠다 했는데, 뭐 결과는 독재를 갔어요. 어떻게 우겨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제종에서 존버하다가 그랬는데, 그때 나온 이유가 사실 학창시절 때 내신이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그냥 모의고사만 잘 본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저 영어 문법을 몰랐어요. 재수할 때도 영어가 1등까지 올랐는데 그때도 문법 몰랐어요. 엎어 버렸거든요. 엎어 버렸어요. 근데 그때 EBS 연기였는데, 그때 딱 한 지문 보고 왔는데 그게 어법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법을 푼 게 아니라 나 이거 못 본 단어인데 그거 찍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맞았었어요. 그랬는데 그랬고 나서 이제 그 정도였는데 어찌저찌 하다가 수시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그때 시험 보고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국어 영어 시험을, 국어 수학이나 국어 영어나 그거 시험 보고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수원대학교를 먼저 들어갔어요. 그때가 수원대학교가 입결이 3.0이었거든요. 그때 제 내신이 4.6이었어요. 그래서 잘 갔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갔더니 아씨 그 답이 없는 거예요. 학교가 총장이 비리해가지고 잡혀가고 그래갖고 답 없다 해서 3주 만에 나와서 저기 제1학원에서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하는데 그러면은 한 여름쯤이 고비가 와요. 고비가 오는데 이게 그나마 잘 넘어갔던 게 내가 지금 수원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면 좀 편하지 않을까 해서 수원대학교에서 캠퍼스를 다니는 상상을 했다가 3초 만에 하면서 욕하면서 이게 낫다 하면서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복이 있으니까 조금 공부할 때 편했어요. 근데 고3 때는 그게 좀 덜했거든요. 고3 때는 없었는데 재수 때는 그게 있다 보니까 진짜 미친 듯이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살면서 공부하다 쓰러진 적 그때가 처음이었고 제가 하다가 졸리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졸리면은 내가 끊어버려요. 이대로 그냥 팡 하고 박아요. 진짜로. 그래갖고 그때 사감쌤이 있었는데 이게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게 딱 그 타이밍도 좋았던 게 그래도 나쁘지 않게 제 뒤를 지나가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러고 있었어요.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그대로 그냥 필름 뜨끈하게 갔대요. 그래갖고 잠깐 냅뒀대요. 그런 걸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재수하고 나서 나 삼순 절대 못해 하면서 이제 막 했는데 그래서 그런 행복이 있으니까 좀 편했고 강사 생활하면서도 뭔가 내가 소박한 행복이 있다 보니까 가끔 현타 올 때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 넘어가져요. 잘 넘어가져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겠지만 그냥 뭐라도 하나 찾아요. 뭐 동생이 있으면 동생을 때린다던가. 예. 저는 가끔 동생 보면 동생 볼따구 만져요. 그러고 놀아요. 근데 얘는 막 도망가거든요. 일로 와 그러면서 놀아요. 오늘도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저녁 먹을 때 제 카드 긁는다고 하는데 그래 긁어라. 그래서 거기서 행복을 찾고 그래요. 그래서 찾으면 좋아요. 아니면 연예인 덕질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할 얘기는 많지만 일단 다시 수업으로 가서 자 그러면은 이 행복의 기준이 있어요. 일반적인 기준은 일단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정신적 만족감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내가 물질적으로 뭔가를 얻어요. 그쵸? 뭐 샤프가 있다. 샤프 찾았어요? 이따 다시 와요. 봐서 줄게요. 그런 물건을 얻는다든가 그런 조건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행복의 기준점이 있고 그리고 과정과 결과가 옳게 되면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물어볼게요.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자연 환경에 따라서도 다를 거예요. 그죠? 그러면 먼저 선사시대 때는 여긴 진짜 야생의 시대고요. 그냥 내가 좀만 방심하면 매머더한테 썰려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나는 목숨을 유지해야 되며 그리고 배고픔 이 환경 속에서 위협을 해소해야 되는 게 선사시대예요. 그리고 고대 그리스로 가요. 고대 그리스 시대 때는 짜잘짜잘한 폴리스들이 모여서 자신들끼리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이때 노력이라고 하면은 결국엔 나라가 유지가 돼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침입을 받으면 안 돼요. 그쵸? 그럼 이러한 침입을 내가 물리치려면은 내가 군주고 이 지역을 다스리는 지배자라고 하면은 그냥 내 친분에 따라서 사람을 뽑아야 돼요?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발휘하고 탁월성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헬레니즘인데 이 헬레니즘 시대를 만든 사람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라고 했었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인도까지 정복을 했고 그리고 그리스 문화랑 페르시아 문화, 동서 문화를 융합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결국엔 이렇게 동서 문화가 융합하려는 이 움직임이라는 거는 그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럼 사람들을 두들겨 패겠죠. 결국에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요. 근데 우리 전쟁 어때요? 지독하죠. 밀리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계속 겪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탈피하고 싶어져요. 즉, 이 헬레니즘 시대의 사람들은 나는 전쟁에서 탈피하는 게 행복인 거예요. 매일 불안함 속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불안함이 아니라 평온한 상태에서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나는 행복을 느낄 거야 라는 게 이 헬레니즘 시기 때의 기준인 거고 중세는 신적 존재의 힘에 결정돼요. 내 행복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싸임이 있다는 거 얘기해줬죠. 예. 네. 있어요. 친한 친구인데요. 저한테 권유했다가 저한테 두들겨 맞은 놈이 있어요. 두들겨 맞은 놈이 있는데, 이제 혹시 기독교 있어요? 없어요? 종교 있어요? 믿는 종교? 없어요? 저 불교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불교예요. 불교인데, 제가 기독교 사람을 싫어해요.
정확히 말하면은 길 가다가 기독교 믿으세요 하는 사람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제 거절할 거예요. 아, 괜찮아요? 아니면 저 불교라서 괜찮습니다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넘어가는데 거기서 한 마디 더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옥 갑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아요. 왜냐면 저랑 친한 사람 중에 전도사 있어요. 전도사 있었고 최근에 그 전도하겠다고 캄보디아 갔다 온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였냐면은 왜 사이비였냐면 그 예전에 여기 근처에요. 둔산동 근처. 그 둔산동에 갤러리아 쪽에 하이마트인가? 그 삼성전자 그 있는 거 알죠? 삼성전자몰 이마트 쪽에 갤러리아 이마트 사이 쪽에. 근데 거긴데 그때가 한 3년 전인가 그랬었는데 그때 대학생이니까 대학생들이 과제하는데 도와달라고 저한테 온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과제하겠다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같은 대학생이라서 공감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하느님을 믿냐라고 안 믿는다. 아 근데 자기가 뭐 하느님에 대해 얘기하기 아 그냥 신학대 학생이구나 했는데 갑자기 우리 부모님 중에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잖아요. 하느님의 남자니까 엄마의 하느 어머님이 있다고 갑자기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의 역사와 변천사에 대해서 사학과인 나한테 얘기를 한다? 그래서 갑자기 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삼성전자 있고 길 이렇게 있고 도로 넓게 있는 거 알죠? 여기서 봉고차가 와서 날 잡아갈 것 같은 무서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여기를 딱 붙었어요. 유리에 붙어서 들었어요. 거기 직원이 날 보면 되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날 저랑 친한 애가 그 전시회가 있다고 미술 전시회가 있다고 저한테 같이 가자 했어요. 저 그런 데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박물관이나 전시회 가는 거 좋아해요. 미적 전시회 같은 거. 주제가 뭔데? 그러니까 아버지에 관련된 거래요. 그래 가야겠다. 그런데 너 근데 교회가 이름이 뭐야? 라고 했더니만 저한테 그 하느 어머님이라고 말했던 그 교회 이름이 된 거예요. 너가 여기였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너 하느 어머님도 믿냐? 그러니까 형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길래 아 그냥 알게 됐어. 했는데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얘랑 저랑 같은 탁구부 생활을 해가지고 했는데 얘가 화요일이랑 토요일에는 항상 교회 가야 된다고 못 나온대요.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교회는 수요일이랑 일요일 날 가요. 예배 드리는 게. 여기는 화요일 토요일에 정기 예배예요. 그래서 모든 퍼즐이 다 맞춰졌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 자기가 좋은 게 있고 삶에 힘듦이 있어서 자기는 이걸 극복했다 라고 하길래 나한테는 하지 말으라고 그랬었거든요. 또 좀 더 심하게 하고 그때 뚝배기를 한번 깬 적이 있었는데 그럼 제가 사실 이 친구가 사이비는 맞는데 이거를 벗어나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 예전에 영화 그 드라마 중에 서혜지 나오고 우도환 나오고 그 옥택연 나왔었던 구해줘라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건 사람들의 광신도고 아니면은 JMS가 정명석 같은 나쁜 사이비 그런 거 아니면은 나오라고 얘기 안 해요. 그게 어쨌든 이 사람들한테 삶에 있어서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때 당시 이 신적 존재임이 강했던 게 뭐가 있으면 요 전쟁이 있어요. 맨날 맞잖아요. 그리고 나는 불안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종교를 통해서 해소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요게 나왔죠.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신에 의해서 기이하고 구원하고 그리고 이 구원을 통해서 내가 잘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다 했죠. 이 십자군 전쟁은 우리의 성지인 예루살렘이 함락당했다. 구원하자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쟁이 싫어갖고 이 신적 존재의 힘을 의지를 했는데 이들이 신적 존재를 이용해서 또 전쟁에 참여하도록 시켰던 거예요. 1차부터 9차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안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군주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사상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근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로 넘어가게 되면서는 모든 사람들은 자유와 그리고 평등한 존재야. 그러니까 인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요게 넘어가면서 나왔던 게 중상주의라고 해서 나라에서는 수출과 수입 중에 수출을 장려했다. 이거를 하게 되면서 시민들 중에서도 상공업자들이 결국에는 이거를 주도하게 됐다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상공업자들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상공업자들을 바탕으로 이게 나오다 보니까 이 산업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산업혁명이 나온 거죠. 왜? 지금 나라를 운영하는 거는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니까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 물질적이고 경제적 풍요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한 차원 넘어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까? 그 행복을 양으로 따져야 될까? 질로 따져야 될까? 그래서 나온 게 공리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벤담과 밀 같은 애들이 나왔죠. 그런데 이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이 예외적인 게 있어요. 제가 CF 설명을 안 해준 것 같은데 이 CF가 그 carefully 알죠? 조심해라. 그거 약자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역사 선생님들 중에 인강 중에 이다지 선생님이 계세요. 이다지 선생님이 저의 2년을 책임졌거든요. 고3과 재수 때. 그래서 그 선생님 듣고 동아시아 세계사를 만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 선생님이 영향을 받아갖고 항상 요걸 써요. 그래서 요거 CF를 쓰고요. 그다음서 요게 나오는 게 일제강점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이 시기 때. 이때는 우리는 해방을 원하겠죠. 해방과 식민지배에서 벗어나야 돼 라고 얘기해요. 일본이 얘기하는 게 이 물질적 경제적 풍요가 한국은 안 됐다. 이때 다시 조선이란 나라거든요. 조선이 안 됐고 우리가 여기서 해방시켜줘야 된다 라고 해서 나왔었던 게 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지배 원리였거든요. 그래서 보면 될 것 같고요. 현대는 주관적 만족감이 중시돼요. 그쵸? 자, 우리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제가 하도 썰을 많이 여러 학원에서 풀다 보니까 겹치는 게 있어서 혹시 겹치면 말해줘요. 그 101 썰 제가 들어줬죠. 롯데리아. 안 들어줬어요? 자, 제가 그 왕사남은 알죠? 봤어요? 안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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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어때요? 잘생겼죠? 모든 저한테 수업을 받고 있는 여학생 애들이 왕사남 얘기하면 다 박지훈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하는데 저는 근데 원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 이유를 얘기해주면은 그 프로듀스 101이 있었는데 이때 이게 대박 났잖아요. 1등이 강다니엘이라고, 제가 1등 강다니엘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때 여자애들이 정말 그 원어원에 미쳐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아까 정념의 탈피 얘기하면서 독서실로 향하지 않고 아이돌 콘서트로 향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제 친구들 경험담이에요. 여자애들이 오전 8시에 나가서 고척돔에 가서 그거 콘서트 보고 막차 타고 기차 타고 막차 내려와서 이제 집 들어가서 나 독서실에 있었어 했었어요. 그 친구들이. 근데 그때 막 전교 1, 2등 애들도 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때 얘네가 롯데리아에서 협업하는 관계였고 같이 그걸 했었어요. 포토카드를 준대요. 세트를 먹으면은. 혹시 결말 알 것 같아요? 저는 남자애들한테 환호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IOI 나왔을 때도 저는 안 봤어요. 1등이 전소미인 것만 알아요. 안 봤는데 이거를 롯데리아를 가야겠다고 주말마다 롯데리아를 끌려갔어요. 친구한테. 그래서 주말이 6끼를 먹을 거 아니에요. 보통 6끼를 먹는다 쳤을 때 그중에서 저는 보통 4끼를 먹거든요. 주말에 4끼를 다 롯데리아로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먹는데 이게 어떻게 끌려갔냐면은 독서실을 다녀요. 지금은 다 스카잖아요. 옛날에 다 독서실이에요. 독서실인데 얘가 저도 이제 의지가 안 좋을 때가 있으니까 핸드폰을 맡겨놔요. 맡겨놓는데 맡겨놓는데 이거를 이제 점심이나 저녁 때가 돼서 야, 밥 먹으러 가자. 이때 만나자 해서 그때요. 핸드폰 줘 이래요. 근데 얘가 핸드폰 거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핸드폰 받고 롯데리아 갈래? 안 받고 롯데리아 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내 선택지는 롯데리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만 좀 롯데리아 먹자. 차라리 국밥을 먹자 할 때 안 된대요. 롯데리아를 가야겠대. 근데 여기서 완전은 제가 몇 번 먹어갖고 강다니엘 포카를 하나를 얻었거든요. 근데 얘가 똑같은 게 5장이 있어야 된대. 그 곳곳에 둬야 된다고. 집에 하나, 학교에 하나, 독서실에 하나, 뭐 학원에 하나 뭐 이렇게 둬야 된대요. 난 이해가 안 돼. 5장이 뽑힐 때까지 먹어야 된대. 근데 그러면은 이걸 날 먹게 시켰으면은 돈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돈 주고 세트를 먹게 시켰어요. 너 어차피 저녁 먹을 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가 있고 난 이후에는 제가 원어원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박지훈은 워낙 연기를 잘하는 것도 알고 있고 연애영매로 나온 걸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박지훈 얘기할 때마다 항상 이게 생각이 나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원어원은 저한테 행복감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제 친구한테는 이 주관적 만족감, 행복감을 주는 게 있겠죠? 그리고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기준도 존재할 텐데 저는 최애 아이돌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고 아이들을 빠지게 된 게 전소연 보고 빠졌어요. 전소연이 너무 그 반가워 아이돌에서 심사위원이었는데 너무 이쁘게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전소연을 보고 빠졌죠. 근데 제 친구들이 전소연 다 못생겼대요. 근데 걔네랑 전쟁하느라 힘들었어요. 한 몇 년 동안. 예, 다양한 기준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볼게요. 지역적. 자,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자연환경이 있어요. 자연환경. 기후에 따라서 이제 행복감도 달라질 거예요. 자, 이제 사막지대 같은 경우는 건조해요. 그럼 건조하기 때문에 내가 더운데 이 더우다 보니까 우리는 갈증이 나요. 근데 여기는 나무가 안 자라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오아시스가에 도달해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도달하기 힘들죠. 별로 없고. 그래서 얘네들은 오아시스에서 나오는 깨끗한 물을 원합니다. 그 다음에 북유럽 지역인데, 자,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배우겠지만 북유럽 같은 경우는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북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가 덜 와요. 햇빛의 양이 덜해요. 덜한데 그러면은 여기는 풍부한 햇빛의 양을 원할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쪽 지역에 북유럽 지역의 대표적인 나라가 스웨덴이 있는데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스웨덴에서 열리는 게 하지 축제예요. 여기가 일조량이 풍부할 때여가지고 이때 풍부할 때 우리들이 모여서 축제합시다 나오는 게 스웨덴의 하지 축제고 이게 교과서에 이제 정말 많이 나와요. 알겠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문환경으로 갈까요? 인문환경. 자, 인문환경은 종교, 문화, 산업이에요. 자, 종교가 발달한 지역. 이슬람 같은 요 지역은 교리가 실천되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평등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알라의 뜻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라는 게 있는데 자, 이슬람이 있어요. 이제 아마 4단원, 5단원 때 문화가 나와요. 문화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이슬람이 뭘 먹고 뭘 안 먹는지 알아요? 이 구분하는 법을 지금 미리 알려줄게요. 자, 보통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이슬람이 있고 자, 힌두교가 있죠. 이슬람이 뭘 먹냐면은 소를 먹어요. 그리고 힌두교가 돼지를 먹거든요. 그 얘가 돼지를 먹으면 안 되고 힌두교가 소를 먹으면 안 돼요. 외우는 법이 자, 두 번째 글자의 맨 위를 볼게요. 자, 시옷을 먹어요. 그래서 소 먹은 거는 돼요. 힌두교 디귿을 먹어요. 동그라미. 그래서 돼지를 먹는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시옷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외워두면 좀 편할 거예요. 이런 게 있고, 그 민족과 종교 갈등이 있는데, 요게 이제 평화와 안전을 원할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여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슬람교랑 유대교가 싸우는 지역이에요. 근데 아마 제 예상으로는 이번에 요게 좀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나온다 쳤을 때. 왠지는 알죠? 이란과 미국 전쟁. 그리고 그 이란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UAE,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요런 나라에 지금 다 싸우려고 했어, 중동에서. 그리고 막 그 실시간으로 계속 나오는 게 이란 수도가 테헤란이거든요. 테헤란 계속해서 폭격받고 있어요. 근데 그 폭격 맞을 때 나라가 거의 다 달라요. 영국 폭격하고 이스라엘 폭격하고 바레인 폭격하고. 그러면 지금 이 테헤란이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게 된 게 여기는 민족 갈등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랑 종교 갈등 때문에 그래요. 이해됐죠? 바레인은 혹시 그 기억나요? 시아파랑 수니파? 그쵸? 바레인이랑 그리고 이란은 시아파랑 수니파의 대결이고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은 종교적 갈등이에요. 유대교랑 얘네가 이슬람교일 거예요. 이슬람교랑 유대교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는 게 팔레스타인도 있지만 아마 선생님들이 예시로 될 때 만약에 만드신다고 했으면은 이란 지역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경제적 불안정 지역은 당연히 물질적으로 내가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경제적 안정 지역 같은 경우는 물질적인 풍요는 당연히 따라오겠죠. 내가 경제적 안정되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원하면 전반적인 삶의 질을 원해요. 그러니까 제 지금 목표가 뭐냐면 공덕역이라서 마포 지역으로 가는 게 목표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딱 경기도 학원과 그리고 제가 다니는 대학원이 중간 지점이에요.
딱 중간 지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서울역이 15분 걸려요. 그래서 대전에서 수업 있을 때 바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편해요. 근데 최종 꿈은 뭐냐면은 성수동 가는 거거든요. 성수동에 서울숲이라고 해서 숲이 있어요. 숲에서 사는 게 목표인데, 자, 지금 이게 저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막 불안정해요. 사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갖춰졌어요. 그럼 물질적으로 됐죠. 그랬을 때 여기로 가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전반적인 숲속에서 공기 질 좋은 곳에서 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로 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 마지막으로 보면은, 자, 일시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보다는 정기적으로 삶 전체를 관통하고 지속되는 정신적인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방법은 아마 그냥 다들 아실 거예요. 방금 저도 질문을 했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게 행복할까요? 했을 때 저는 물질적인 것도 얘기할 거고 정신적인 것도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잘렸네? 여기가 잘렸는데 여기를 한번 해볼래요? 채워볼래요? 준 거 있잖아요. 가나다가 학자를 쓰든 어느 학문인지를 쓰면 돼요. 근데 학자 쓰는 게 좀 편할 거예요. 학자. 어느 학자인지를 써주면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차라리 이거를 그냥 같이 볼까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볼까요? 아, 그리고 맞다. 그거 있다. 문제 풀 때요. 문제 풀 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나는 1시간을 쏟아야 돼 라고 하잖아요. 30문제라고 쳤을 때 30문제 기준을 잡으면은 40분 정도는 개념을 보세요. 개념만 외워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20분 정도만 문제를 풀어요. 알겠죠? 근데 제가 20분을 잡은 게 문제를 투로 이게 거짓인지 참인지 혹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20분을 잡아준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한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개념을 외우는데 시간을 많이 쏟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문제는 어떤 역할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첫 번째는 내가 복습을 잘 했는지 아니면 공부가 잘 됐는지 공부 확인이에요. 됐죠? 두 번째는 모르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 확인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느낀 적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공부 진짜 열심히 한 시험 있죠? 살면서. 그때 편안하게 봐요? 아니면 불안하게 봐요? 불안하게 보죠.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노력한 게 있잖아요. 노력 진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의 불안은 내가 진짜 이렇게 노력했는데 혹시 빼먹는 게 없나? 라는 불안이 아마 좀 클 거예요. 그리고 이 노력이 배신당할까봐 무서워서 하는 불안일 거예요. 보통 이 두 가지거든요. 그쵸? 이거는 근데 당연한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게 공부고요. 그리고 요것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은 공부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이게 중요해요. 저 이거를 재수할 때 알았어요. 재수할 때 알았거든요. 재수할 때 알았고, 저 대학교에서 나름 성적 높아요. 높은데, 진짜 높거든요. 높은데, 한 번도, 아니다, 한 두 번 빼고는 다 불안감이 씹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외웠는데,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어떡하지? 그랬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시험이 나왔을 때 똑같이 들었던 게 괜히 너무 이렇게까지 공부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맨날 여러 번 하면서도 계속 시험장 들어갈 때 이 생각 때문에 항상 불안했었어요. 거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고, 대부분 개념을 보고 하는데, 그럼 개념을 내가 확인을 한다, 어떻게까지 외워야 되냐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제가 준 거는요, 사실상 교과서의 내용을 압축한 거예요. 제가 중3 친구들한테 항상 그러거든요. 너희들이 사회책을 완벽하게 읽어낸다고 쳤을 때 그럼 니네 국어할 때 독해력이 엄청나게 늘 거다 라고 이야기해요. 역사도 그렇고 사회도 그런데요, 사회력을 좀 더 잘 느낄 수 있는 게 사회 교과서를 쓰신 분들은요, 국어적으로도 정말 잘 쓰시는 분들이에요. 이 내용을 잘 이해하면 편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을 잠깐 좀 힘든 게 고등학생이라 힘들어요. 중학생 애들은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고등학생 친구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수업을 듣고 압축한 그런 빈칸 뚫기 통해서 채우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이거를 가리고 계속해서 보아요. 그리고 쓰는 게 힘드니까 말을 할 줄 알면 되고, 그리고 옆에 가상의 인간이 존재한다 생각하고 이거는 뭐야? 이건 이래서 나왔어. 요게 되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완벽하게 외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불안하다. 교과서를 펴요. 교과서를 풀고 문장을 읽으면서 다음 문장이 예상되면서 잘 붙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완벽하게 외운 거예요. 그게 1차적으로 다 되면은 이때 프린트물 바탕으로 심화로 나가면 돼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문제 독해는 제가 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거는 복습하는 환경 속에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가리고 읽고 교과서랑 붙여져서 읽을 수 있는지를 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 확인은 제가 문제 만들어 줄 거예요. 계속 줄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면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먼저 이제 가를 보면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고 타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인을 실천하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다 라고 얘기해서, 요거는 가가 공자가 얘기했었던 유교적인 얘기죠. 공자의 유교적인 얘기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나 같은 걸 보면은 나는 만족함을 모르는 것보다 큰 재앙은 없고 얻으려고 욕심을 내는 것보다 큰 허물은 없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 만족하여 언제나 만족하게 된다. 요게 이제 노자의 도덕적 내용이에요. 노자의 도덕적 내용이기 때문에 노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교죠. 학교에서 아마 도가로 알려주신 분도 있는데 그럼 도가라 보면 돼요. 도가 더 맞는 명칭이라서. 자, 다를 보면은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바탕으로 해서 집착을 버리고 바른 수행을 할 때 최상의 행복이 열반에 이를 수 있대요. 그럼 이거 뭐예요? 석가모니가 얘기했었던 불교에 관련된 학문이겠죠. 자, 그 다음에 행복이 최고의 선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다. 행복에 관해 좀 더 살펴보려면 인간의 기능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인간이 지닌 기능들 중에서는 식물이나 동물과 달리 오직 인간만이 지닌 특별한 기능은 정신의 이상적 활동 기능이 있다 라고 해서 지금 식물, 동물, 인간으로 비교했어요. 최고의 선, 이성적인 기능을. 그러므로 인간의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성적 활동을 잘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이성적 활동은 그 활동에 알맞은 덕을 가지고 수행할 때 더 잘할 수 있다. 따라서 행복이란 덕에 일치하는 정신의 활동이며 참된 행복은 이성을 잘 실현할 때 이루어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보면 돼요. 다음, 자, 우리는 자기 만족을 커다란 선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비록 많은 것들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서 적은 것들에 만족하기 위해서이다. 가장 적은 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치의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 결핍으로 인해 생긴 고통이
사라진다면 단순한 음식도 우리에게 사치스러운 음식과 같은 즐거움을 준다. 그러므로 우리가 쾌락이 목적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방탕한 자의 쾌락이나 관능적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쾌락은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태이다 라고 했어요. 그쵸? 사실 여기까지만 읽어보면은 가장 적은 양 해서 벤당과 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태. 이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지금 이 사람이 주장했었던 거? 내가 마음에 평안심이 없다. 아타락시아. 아타락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타락시아를 얘기했었던 서양의 학자는 누구였어요? 에피쿠로스였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나는 행복을 두 가지로 정의한다. 외적에 나가서는 대장군의 깃발을 앞세우고 관인을 허리에 두르고 내직에 들어와서는 비단 옷에 수레를 타고 사방을 다스릴 계획을 드는 것으로 가이다. 또 하나는 깊은 산 속에서 삼배 옷에 집신을 신고 맑은 샘물에 발을 씻고 소나무에 기대어 실을 읊는 것으로 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정약용이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약용이 얘기했는데 비단 옷에 수레를 타고 사방을 다스릴 계책을 드는 것이다. 이거는 관직에 나가서 얻은 행복이에요? 아니면 소소한 삶에 나오는 행복이에요? 관직에 나가서 사회적 성공을 하는 행복이에요? 아니면 소소한 행복이에요? 관직이죠. 그래서 이거 가는 열복이에요? 청복이에요? 열복. 그리고 내가 삼배 옷을 입고 맑은 샘물에 발을 씻고 소나무에 기대어 실을 읊는다. 이건 자연 속에서 얻는 나의 소소한 행복이죠. 그래서 요게 청복이에요. 청복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행복이란 쾌락이며 즉 고통이 없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짐승이 느끼는 쾌락을 마음껏 즐기게 해준다고 해서 화끝 짐승이 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만족하는 돼지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인간이 되는 것이 낫고 만족하여 사는 바보보다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나은 것이다. 이거 뭐예요? 공리주의 얘기하는 거니까 공리주의의 벤담이에요? 밀이에요? 밀. 그쵸. 밀. 이렇게 써보면 돼요. 다음이 질 높은 정주 환경인데 요거를 한 5분만 쉬었다가 45분부터 할게요.